영국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직접 파헤친 영상을 보고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영국의 이 기자는 한간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에 직접 자신이 확인하겠다며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깐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이고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하트입니다. BBC 소속 국제부 기자이고 아침엔 블랙커피 한 잔 없이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평범한 영국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주변이 조금 이상합니다. 조카는 한국 아이돌을 보며 울고 동네 빵집에선 앙버터라는 정체불명의 샌드위치를 팔고 제 아내는 어느새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을 설명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순간 제 단골 이발사가 머리를 자르다 말고 이러더군요. 엘리엇, 너도 언젠간 한국에 가야 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야. 이발사까지 나서서 한국을 추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려본 한국은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였지만 어디까지나 개발된 아시아의 한켠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서울시청역에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찾으려 했을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하철 플랫폼 벤치 바로 옆 말끔한 흰색 박스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충전기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건 그것이 공공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카드도 필요 없고 회원 가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잠깐 고민했지요. 설마 이렇게 쉽게 충전하게 둘 리가 없어. 분명 어딘가 요금이 청구되겠지.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제 휴대폰은 따뜻하게 충전됐고 제 카드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피를 마시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과 함께 커피 향이 밀려들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곧바로 바리스타가 What can I get you? 라고 물어왔겠지만 여긴 서울입니다. 제 앞엔 사람 대신 기계가 서 있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터치스크린, 무인 주문기라고 적힌 작은 안내판. 그 아래 젊은 고객들이 줄도 없이 재빠르게 다가가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이콘이 큼직하게 정리된 메뉴판, 한글은 물론 영어도 함께 병기되어 있었고 아메리카노를 고르고 아이스 핫을 결정하고 결제는 카드로 모든 과정이 딱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줄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카운터 뒤에 있는 직원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주문도 듣지 않고 기계에서 출력된 주문지를 보고 조용히 커피를 만들고 있었죠. 마치 주방과 시스템이 하나의 엔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문을 반복해 물어보거나 뒤에 줄이 길어지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선 주문이 속도와 정확성으로 해결됩니다. 인간적인 접촉이 없다는 건 때론 아쉬울 수 있지만 여기선 그것마저 하나의 세련된 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 시스템이 누구에게도 어렵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20대 학생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격차라는 단어가 이곳에선 무색해 보였습니다. 카페 한켠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되 사람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나라구나. 아직 런던에는 이런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다. 우린 아직도 줄을 서고 주문을 잘못 알아듣고 카드 단말기 연결을 기다립니다. 그게 익숙했기에 이상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당연함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아주 가까운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카페에서 나와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종종 빠르다는 말로 정의되곤 하지만 제게는 정교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습니다. 한 잔의 커피에서조차 배려와 기술이 섬세하게 어우러져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다음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한 신도시 주거단지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삶 속에 얼마나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지 그 일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40분가량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건물과 산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한옥의 지붕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전통과 미래가 나란히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10분쯤 걷자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 질서였습니다. 잔디밭은 정갈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며 그 옆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인 택배함 그리고 인공지능 순찰 로봇. 처음에는 영화 촬영장인 줄 알았습니다. 흰색 외관에 반짝이는 LED 눈을 가진 작은 로봇이 천천히 단지 내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곁을 지나쳤고 아이들 몇몇은 로봇에게 손을 흔들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하루 되세요. 로봇은 또박또박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AI 로봇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직원은 덤덤히 설명했습니다. 야간에는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외부인의 침입이나 화재 상황을 감지하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다니며 이상 여부를 본사에 전송합니다. 지금은 순찰 중이에요. 그 옆 아파트 현관 입구엔 무인 택배함이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누르자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났고 주민은 손쉽게 자신의 물건을 꺼내갔습니다. 감시 카메라 안면 인식 보안 그리고 비상벨까지 모두 무인 시스템 속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택배를 받아요? 제가 묻자 한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초등학생도 알아서 찾아가요. 앱으로 알림 오면 혼자 다녀오죠. 무겁지만 않으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선 기술이 신뢰로 작동하고 있다. 모두가 시스템을 믿고 그 신뢰 위에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인이라는 말이 결코 비인간적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위험을 줄이고 번거로움을 덜고 시간을 돌려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편에는 작은 스마트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가 무인 수경재배 시설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 앞에는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한 체험 교육 진행 중이라는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기술이 순찰하며 식물이 자라는 그곳. 그 풍경은 제가 알고 있던 주거라는 개념의 경계를 넘어선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집안에 들이는데 그치지 않는다. 공동체 전체의 기술을 스며들게 한다. 이곳의 생활은 개인의 편리를 넘어 공공의 품격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아침부터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전날 저녁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뒤 늦게까지 메모를 정리하느라 무리를 했던 탓일까요? 몸이 살짝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숙소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했겠지만 오히려 이 감기 기운이 저를 또 다른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어떨까? 이런 날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을 일이겠지요. 서울 강남의 한 중형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른 오전 평일이었지만 런던의 기준으로라면 긴 대기열과 붐비는 접수 창구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병원 앞에서부터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줄이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반겨주었습니다. 외국인 방문입니다. 버튼을 누르니 영어 메뉴가 깔끔하게 뜨고 여권을 스캔하라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스캔을 마치자 자동으로 병원 등록번호가 생성되었고 몇 개의 질문 증상, 진료과 선택, 희망 시간을 거치자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3분 안에 끝났습니다. 입구 근처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로비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접수된 사람들의 대기 번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번호 옆에 예상 진료 시간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0분 뒤 진료 예정 102번. 정확했습니다. 10분 뒤 제 번호가 울렸고 진료실 앞 스크린이 파란색으로 바뀌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증상을 물었고 간단한 진찰 후 감기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약국은 바로 옆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처방전은 전송되었어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약국으로 정보가 전송된 상태였습니다. 약국에 도착하자 제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고 잠시 뒤 제 이름을 부르며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3번 식후에 드세요. 간단 명료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줄을 서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조직화된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로비 한쪽 벽면에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책장과 키즈 테이블 그리고 한쪽엔 병원 안내 로봇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스스로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진료과 위치를 알려드릴까요? 영국의 병원은 종종 대형이라는 단어 아래에 비효율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크기가 아니라 설계의 정밀도가 품격을 말해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미래는 따로 오지 않았다. 이미 지금 이 순간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 기술은 번쩍이지 않았고 누구의 삶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움직임을 돕고 줄이고 대신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진료를 넘어서 시스템 그 자체가 치유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이른 오후 진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약을 받아들고선 그저 똑바로 걸어가면 되었지만 왠지 조금 출출했습니다. 길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편의점, 낯선 이국의 햇살 아래 저를 조용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맑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반겨주었습니다. 띵동, 어서 오세요. 내부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작음 속에 꽉 찬 정리가 느껴졌습니다. 정면 냉장고에는 도시락과 삼각김밥, 오른편에는 컵라면 코너, 그리고 왼편에는 간편 식사 기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조리기 옆에 놓인 조그만 매뉴얼을 살펴보다가 이미 한 학생이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데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갑작스런 한국어였지만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영어로 덧붙였습니다. 매니 포리너스 라이크 불고기 런치박스 트라이. 정말 그럴까요?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고기 도시락 하나와 작은 컵라면 그리고 따뜻한 유자차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순간은 계산대 앞에서 찾아왔습니다. 무인 계산대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화면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자 물건을 인식하라는 메시지가 떴고 제품을 하나씩 스캔하자 영수증이 자동으로 출력되었습니다. 결제는 카드 한 번 터치로 끝이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다른 손님도 조용히 자신의 구매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주는 이 조용한 배려 속에서 한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간격을 얼마나 섬세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식사 공간은 매장 안쪽 따로 마련된 작은 테이블 2개. 정수기 옆엔 손소독제와 나무젓가락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도시락을 데우고 자리에 앉아 한국의 점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편의점은 단순한 판매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작은 생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공간 속에서 한국인은 끼니를 해결하고 커피 한 잔으로 위로받고 때론 책 한 권, 우산 하나로 하루를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 유자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와 컵라면을 사고 아무 말 없이 서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곳은 작지만 정서적으로는 넓은 공간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영어를 서툴렀지만 무척 친절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친근하게 느껴졌고 창밖에 스치는 거리는 어느덧 따뜻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흐르는 삶은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서울에서의 나흘째 아침입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무표정한 빌딩들과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지만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분주하고 또 질서정연했습니다. 이번엔 택시도 버스도 아닌 서울의 심장이라 불리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마포구의 한 테크 기업을 방문해야 했기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다니 무모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무모함보다는 경이로움에 가까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하철 앱을 열자마자 눈에 띈 건 실시간 도착 정보와 칸 별 혼잡도까지 보여주는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몇 번째 칸이 혼잡하고 어디에 타야 환승이 빠른지, 심지어 몇 분 후 도착하는 열차가 급행인지 일반인지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밀한 정보 제공, 단순한 시간 안내를 넘어서 사용자의 동선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 플랫폼에 도착한 순간 전자 안내판에는 다음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초 단위 카운트다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열차가 1분 35초 후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1분 35초 후 정확히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더 트레인 윌 어라이브 쇼틀리라는 안내에 쇼틀리가 언제일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기술력으로 이동의 예측 가능성을 현실화한 것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문이 열리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승강장의 바닥에는 환승 방향과 출구 위치까지 모두 안내되어 있었으며 모든 열차는 에어컨 가동 상태, 냉난방 정보, 소음 정도까지 스마트 패널을 통해 승객에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수준이 아닌 사용자 행동 하나하나를 미리 읽고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은 배차 간격의 짧음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러시아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차는 23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도착했고 사람들이 몰려도 크게 밀리는 느낌 없이 빠르게 분산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배차 간격이 5분만 넘겨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갑작스러운 노선 문제나 고장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선 정시성, 안정성, 기술 기반의 쾌적함,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차에 탑승하자 와이파이는 기본, 좌석 아래엔 USB 충전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가 설치된 차량도 있었습니다. 승강장마다 설치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도로 교통 정보와 미세먼지 지수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하철이 단지 사람을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스마트 인프라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이동을 설계하는 과학이었고 그 안에는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기술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도시입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USB 충전을 하고 편의점 셀프 계산대에서 무인으로 계산을 끝내고 스마트폰 하나로 택시, 음식, 커피까지 모두 해결하는 이 풍경은 저에게는 미래였고 이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단지 대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마포구의 한 공유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입구엔 프리석세스 A 투자 유치 완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 맥북을 들고 바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지 않았고 명함도 따로 없었지만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건 분명한 목표의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스타트업 메트로아이는 서울 지하철 실시간 혼잡도 시스템의 하청도 대기업 계열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단 2명의 청년 개발자가 만든 작은 팀이었고 자체 센서 기술과 AI 알고리즘으로 플랫폼 이용자 흐름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왜 이 기술을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질문을 던지자 그들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삼성은 하드웨어고 우리는 습관이에요. 사람들의 행동을 먼저 보고 시스템을 맞추는 게 우리의 방식이죠.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 말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단지 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해답을 발견해내는 관찰자이자 설계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의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삼성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가능한 대중적 기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혹은 노년층까지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UX.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 중심을 두는 접근이었습니다. 공유 오피스 벽면엔 다음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타트업 국가다. 처음엔 다소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계속할수록 그 말은 단지 야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20대 개발자들이 40대 전직 삼성 엔지니어를 멘토로 두고 있었고, 정부는 무료 클라우드 서버와 시제품 제작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실패가 허용되는 생태계. 그것이 한국 기술 발전의 또 다른 배경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높은 임대료와 느린 행정, 자금 부족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실패는 과정이고 실패 이후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를 찾은 아침,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취재 목적은 그 너머 조용한 5학년 교실 안에 있었습니다. 이날 수업 주제는 파이썬을 이용한 간단한 게임 만들기. 파이썬? 영국에서는 대학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배우는 언어인데 이곳 아이들은 11살에 그것으로 게임을 직접 만든다니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프로젝터에 예시 코드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태블릿을 꺼내고 이거 조건문이죠. 저는 여기에 효과음도 넣어볼게요. 하며 마치 미술 수업처럼 자유롭게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만든 게임은 장애물을 피해 달리는 고양이 캐릭터였고 다른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가 점수를 획득하는 구조로 만들어냈습니다. 선생님,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근데 디버깅 재미있어요. 디버깅이 재밌다고? 놀라웠습니다. 오류를 문제로 보기보다 놀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는 그저 조기 교육의 효과를 넘어선 문화적 기반 같았습니다. 이 학교만의 특수한 사례일까 싶어 서울교육청 관계자에게 문의해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소프트웨어 사고력이라는 과목이 들어갑니다. 코딩을 가르친다기보다 문제를 논리적으로 푸는 방식을 익히게 하죠.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것을 넘어 기술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많은 학교에서도 디지털 교육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곳처럼 체계적으로 코딩을 언어처럼 다루는 문화는 아직 낯섭니다. 서울의 아이들은 이미 기술을 만들 줄 아는 세대로 자라나고 있었고 그 토대는 단순한 교육 과정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투자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한 아이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커서 서울시 지하철 앱 고치고 싶어요. 너무 불편해요. 아이는 이미 개발자가 아니라 시민 개발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이곳에서 전문가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장난감이자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칩니다. 차량은 분주히 오가고 사람들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건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유동 인구를 지켜보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도시에서 질서라는 단어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공공공간에서의 집단적 미묘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지하철 탑승 시 승객들은 놀라우리만큼 정확히 승하차선을 지켜섭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틈에서 아이를 안고 탄 엄마를 위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는 장면은 어떤 말도 눈짓도 없이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회라 생각했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계적인 리듬 속에 숨겨진 것은 기술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조율된 예절이라는 사실을요. 한 예로 서울의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스크린 도어는 절묘하게 닫히고 열립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는 각 열차마다 정교하게 연동되어 이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공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기에 밀치거나 재촉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런던과 분명히 대비됩니다. 런던의 튜브는 때때로 지연되고 어느 플랫폼에서 열차가 올지 알 수 없기에 승객들은 늘 조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Excuse me.
라는 말이 서로를 밀어내는 도구처럼 들릴 때도 있지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말없이 움직이지만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 이유를 한국의 한 도시사회학자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 시스템 안에 사람의 배려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건 기술이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건 사람입니다. 기술은 질서를 가능하게 했고 그 질서는 사람 사이의 충돌을 줄였으며 그 줄어든 충돌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 더 조용히 부드럽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음식점에서 주문조차도 조용합니다. 모바일 키오스크가 자리를 차지한 이후 사람들은 줄을 서며 조용히 메뉴를 살피고 자리에 앉은 후 진동벨이 울리면 일어나 음식을 받습니다. 불필요한 호출도 큰 소리도 없습니다. 무인화가 사람을 소외시킨다고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무인화 덕분에 불필요한 갈등이 줄고 그 안에 새로운 형식의 예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것이라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그 기술이 사람을 덜 다치게 하는 쿠션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에 들렀을 때 젊은 청년이 셀프 계산대를 천천히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뒤에 서 있는 노인을 위해 화면을 돌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질서란 단순히 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기술이 앞선 나라라서가 아니라 기술을 사람답게 쓰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바라보는 한국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한강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 속에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 열흘간 제가 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실시간 배차가 가능해진 지하철, 아이들이 파이썬을 자유자재로 다루던 교실, 조용하지만 정교하게 움직이던 사람들, 편의점의 키오스크 앞에서 노인을 배려하던 청년. 한국은 기술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이곳의 기술은 사람을 이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배하지도 몰아세우지도 않죠. 오히려 기술은 생활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투명한 기반처럼 존재합니다. 그 위에서 한국인들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아마 다시 느리게 움직이는 튜브에 몸을 실을 겁니다. 때때로 화면이 멈추는 셀프 체크아웃 기계 앞에 줄을 서겠죠. 그 순간마다 저는 생각할 겁니다. 서울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존재했다고. 그리고 또 생각하겠지요. 기술이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따뜻하게 쓰는 나라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 인터뷰를 마치고 어느 카페에서 만났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제게 남긴 말이 아직도 제 취재 노트 한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아내는 중이에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거창하게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미래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제 취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지 보고 끝낼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야 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강 건너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도시의 낮과 밤을 담은 기록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작은 창문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BBC 기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고 느낀 한국인들의 무서운 발전 영역과 그 이면에 담긴 따뜻한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편리한 지하철부터 100% 병원의 예약 시스템, 무인 편의점까지 두려움보다 실행이 앞서는 한국의 속도감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한국의 힘은 단순히 빠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진정성과 따뜻한 배려를 함께 담아내는 균형감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의 힘과 한국인들의 놀라운 실행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를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